진도를 이제 나가야겠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얼굴 마주하고 강의를 할 때는 2시간씩 했었죠. 근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2시간씩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1시간만으로 이제 할까 싶어요. 그러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 사의 이해, 우리 교재이죠. 어제 175쪽부터 시작한다고 메시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175쪽은 고려시대의 불교, 이렇게 제목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의 불교 1. 고려정기의 숭불정책, 숭불의례. 후삼국을 혼란을 극복하고, 후삼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왕조인 고려를 개창한 왕건은 건국 초부터 적극적인 숭불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제 훈요 10조라는 것을 남겨서 불법을 숭상하고 사찰을 보호할 것과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죠. 태조 왕건이 불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취한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전란을 겪어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는 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건 스스로도 발언문을 지었는데 그 내용은 통일 전쟁에 승리한 것은 다 부처님의 신령의 이제 은덕이며 앞으로도 불교의 음주를 받아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기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발언문도 스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의미에 앞서서 태조 왕건은 개인적으로도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왕건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숭불 정책은 역대의 국왕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불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어요. 고려 왕실의 불교에 대한 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대 국왕들의 원찰, 또 진전사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태조 왕건 이후에 역대 국왕들은 자신들의 원찰로서 대규모의 사찰들을 창건하였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또 진전사원이라는 것을 이제 지었답니다. 자, 원찰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진전사원이 뭔가 하면은요, 이제 생전에 신앙했던 불교적인 제사, 그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역대 국왕들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원, 그것을 지은 것이 바로 진전사원이라고 했답니다. 왕실에서는 또한 스님들을 초청하여 제를 여는 반승행사 또 자주 거행하였는데, 이때 초청된 승려들의 수는 10,000명 단위가 일반적이었답니다. 굉장하죠. 왕실의 지나친 숭불에 대하여 때로는 관료들이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때도 불교의 정당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판을 혹 하는 관료들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관료의 자제들 중 일부는 승려로 출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또 일부 가문에서는 삼촌에서 조카로 대를 이어서 출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에서만 아니고 지방사회에서도
일반 민중에게는 불교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역 단위로 불교 신앙 공동체인 향도를 만들어 사찰의 건립과 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고요. 자, 177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7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7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불교 신앙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인 불교적 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 거기에서 잘 드러나 있었답니다. 자, 연등회가 뭔지 잘 아시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켜는 행사.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신라에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은 수도 개경에서부터 저 지방 끝 단위까지 다 똑같이 국가적인 행사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팔관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팔관회가 무엇이냐? 신라에서 전몰 장병들, 전쟁터에서 죽은 장병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거행했던 행사였는데 고려에서도 이것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등회와 팔관회는 이제 불교적으로 체계화된 연례 행사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고려 사회 전체가 동질적으로 거행함으로 해서 고려는 불교라는 신앙과 문화의 기반을 둔 사회적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8페이지 그 까만 글씨 승정제도를 봐주세요. 여기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도 출석을 안 한 겁니까? 자, 스님이 출석 체크한다고 했어요. 승정제도. 이제 이 유튜브 생방송 강의를 들으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여기 실시간 방송하는 중에 이제 요원들이 3분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은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승정제도 들어가겠습니다. 고려 정부는 불교를 숭상하고 승려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불교 교단의 자유방임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고려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보호도 하고 통제도 하는 이러한 것이 불교 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계를 보호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고려 정부에서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과의 운영이에요. 승려 과거제도라는 뜻이죠. 고려는 이미 중국에서 과거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시행했는데 승과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있었던 유일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승려 과거제도는요. 근데 이것이 이제 승려 과거제도, 즉 승가라는 것은 과거에 합격을 하면은 관료들의 관계와 비슷한 승계를 주어서 우대하였고, 뭐 승진을 시킨다든가 인사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데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승가는 종파별로 시행되었는데 우선 초기에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 이 3종파의 승가가 시행되었는데 숙종 4년에 의천 잘 아시죠?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천태종에도 승가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4종파가 승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승가의 시행과 함께 승계 체제도 정비되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 조계종단에도 이 법계고시라고 해서 고려시대에 행해진 승가에 의한 승계가 주어지듯이 이 법계제도에 의해서 스님들한테
이제 이와 비슷한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가 고시에 통과한 이제 스님들은 어떤 이제 명칭이 주어지느냐? 그것도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자, 교종,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까지는 선종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종은 수자, 승통, 최고의 이제 승계인 승통이 주어져요. 그리고 선종은 선사, 대선사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수자, 승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종은 교종 가운데서도 화엄종과 법상종이고 대선사까지 받을 수 있는 선종은 이제 선종과 천태종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누어졌어요. 자, 교학불교인 화엄종, 법상종 승려들은 이제 교종의 승계를 받고 선종과 천태종의 승려들은 선종의 승계를 받았다. 예.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는 고려 정부로부터 승계를 가지고 있는 승려들은 관료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으며 최고의 승계인 수자와 승통, 선사와 대선사는 임명 절차나 대우 등에서 재상들과 동등하였다. 엄청나죠. 지금의 뭐 이런 법계라든가 또 임명한다든가 이런 이제 무슨 주지로 임명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 조계 종단 자체적으로만 실시가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정부에서부터 또한 재상들과 동등한 이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승통이나 대선사가 되면은요, 승계를 가진 승려들이 만일 계율을 어길 때에는 승계는 물론 승려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벌도 받았다. 엄격했죠. 그만치 대우를 하면서 또 엄격한 또 이제 자격 조건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승계 외에 이러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뭐 수자와 승통, 선사, 대선사 이러한 정해진 승계 외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국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왕사, 국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분은 왕사이고 나라의 자문 역할을 하는 스님은 국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승록사에서 모든 승려와 관련된 재반사항을 처리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신분도 안정화 이제 시켰는데, 자, 이것이 좋게만 운영되면 다행이지만은 또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중생이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도 흘렀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정치 세력과 영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국가 체제의 스님들을 너무 예속시키는 결과도 초래했었다고 해요. 예. 자, 큰 2번 종파 체제의 정비 181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려 전기의 주요한 종파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 등 신라 시대 이래 종파들이었고 고려 시대 들어서 새로이 생겨난 종파는 뭐라고 했죠? 예,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태종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선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산선문의 성립과 조계종. 신라 후기에 급속히 전파되었던 선종은 고려에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신라 말 사회적 혼란기에 지방 세력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던 선승들은 고려의 건국 이후에는 새로이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보다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지방 세력과 왕실을 연결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했답니다. 무엇이요? 선종. 예, 선종의 선승들께서요. 자,
이렇게 이제 선법이 수용이 되어서 명망 있는 선사들이 대대로 배출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산선문이에요. 구산선문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가지산문, 뭐 희양선문, 실상선문, 독리산문, 복림산문, 성주산문, 사굴산문, 사자산문, 또 수미산문 이 9가지를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산선문은 사상적인 뭐 어떠한 차이보다 인적인 기승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라고 합니다. 해도 이렇게 구산선문으로 갈라졌어도 결국에는 선사상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한 종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에 와서는 이 구산선문을 조계종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속해 있는 종파가 이제 종단이 조계종이죠. 이렇게 고려시대에 와서는 구산선문을 조계종이라는 선종으로 자연스럽게 결집시켰다고 합니다. 예. 자, 조계. 그럼 조계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육조해능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에요. 육조해능 스님이 수행하시던 그곳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따서 조계, 육조해능의 선사상을 종질한 종파를 조계, 산의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조계종은 고려 후기에 와서 등장하신 보조 진울국사의 정해결사 운동, 또 태고 보우 나홍해근 거의 고려 후기 이 큰 스님들이시죠. 이 스님들의 가나선을 화두를 들면서 참선을 하는 가나선을 제창하면서 더욱 융성해져서 명실상부한 한국불교의 중심 종파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우리 조계종이 선종을 기체로 내걸고 있잖아요. 숭유역불 정책의 조선 왕조의 조계종은 이제 선종으로 다시 불리게 되었어요. 선종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성교 양종으로 통폐합되다가 연산군 때에 이르러 강제 폐지되었다가 다시 300여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인 1941년 드디어 이제 우리 본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선불교 총본산 건설운동 당시 불교대의 염원으로 조계종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재건된 조계종이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어집니다. 화엄종의 발전. 아까 큰 스님께서 하실 때는 채팅이 막 올라오던데 지금 경전만 라이브 방송에 채팅이 안 올라오나요? 나중에 채팅 올라온 것을 저한테 넘겨주셔야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요. 화엄종의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신라 후기에 대두된 의상계. 자, 화엄종, 화엄 하면은 화엄학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의상 스님이시죠. 의상조사. 신라 후기에 대두된 의상계를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은 스님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을 잘 들으세요. 경전반 6기 여러분 채팅방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 신라 후기에 대두된 의상계를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은 신라 말 선종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어요. 선종이 막 떠오르면서 화엄종은 위축되었거든요. 이제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후삼국 하면은 무엇입니까? 후고구려, 후백제, 또 통일신라 이렇게 되죠.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해인사에는 지금의 해인사요, 화엄종의 종장인 희랑과 관해가 주석하고 있었는데, 자, 희랑대사 하면은 뭔가 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희랑대사님을 이제 조성한 그 상은 건칠 희랑 조사상이에요. 즉 종이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건칠상이라는데 이 희랑대사상은 건칠 희랑 이제 조사상이라고 해서 해인사에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까지 나들이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친견을 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해인사에는 희랑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암자가 있습니다. 이 화엄종의 종장인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희랑, 한 분은 관해. 이 두 분이 계셨는데 희랑대사는 왕건이 후원했고 관해 대사는 견훤이 후원했어요. 그러면 자 고려를 왕건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랑, 종장인 희랑이 이제 또 대두되겠죠. 그 문도대에 이르러서는 각기 이제 그 제자들이 북악파, 남악파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을 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제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 탐문과 균여 이 이제 두 분이 이제 화엄종에 뛰어난 이제 또 제자로 등장을 하셨어요. 근데 탐문 이제 스님도 화엄종의 중심 인물이었지만은 이 균여 대사께서 남악파와 북악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같은 부처님 제자,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더라도 이제 이렇게 서로 따르는 서로 추구하는 가르침이 다르다 보면은 좀 분열이 있죠. 그래서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분이 균여대사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 11살에 출가해가지고 13살에 승가도 거치지 않고 아주 특혜로 승통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승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억나세요? 앞장 넘겨보세요. 무슨 종이? 교종의 뭐라고 했죠? 최고 승계가 승통이에요. 화엄종이 교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승통으로 임명되었는데 화엄종을 주도해 갔던 의천의 계보를 왕실 출신의 승려들이 계속 이어나갔다. 왕실 출신의 승려들이 계속 이 화엄종의 계보를 이어나갔대요. 그래서 문종의 원찰이었던 뭐 흥왕사, 또 선종의 원찰이 흥원사 등등을 비롯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제 부속사, 해인사, 화엄사, 또 영통사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어디 있죠? 개성 영통사이죠. 화엄종의 구심점이 되어 발전을 거듭했다. 이 화엄종이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었는데 의천 대사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답니다. 법상종의 발전. 고려의 법상종은 유식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신라 후기에 성행했던 진표계의 점찰신앙을 계승한 종파였다. 진표신앙 하면은 점찰간자로 아주 유명해요. 이 점찰간자를 왕건에게 바치고 후원을 받았답니다. 법상종이 중앙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목종이 자신의 원찰로서 법상종 사찰인 숭교사를 창건하면서부터였답니다. 이 숭교사에서 출가하여 승려 생활을 했던 현종이 국왕이 되어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법상종은 주요 종단으로 이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답니다. 이 목종의 어머니 태우가 이 현종을 강제로 숭교사에 이제 출가시킨 겼답니다. 어린 이제 현종이 되기 전에 이제 어린 아이를 출가를 시켰는데 그 아주 보호를 잘해줬답니다. 이 숭교사 스님들께서 왕위 쟁탈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숭교사 스님들이 이 어린 나중에 현종이 됐지만은 어린 이제 사미를 참 잘 보호를 해주어서 결국에는 현종으로 이제 국왕이 되었는데, 그러니 이 현종이 자신이 은혜를 입은 숭교사가 무슨 종이라고 했죠? 법상종. 많이 이제 후원을 받았겠죠. 현종은 즉위 후에 자신의 부모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이제 그 외삼촌, 외숙부가 이제 성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위하여 개경근교에 대규모의 사찰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후대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 된 현화사였답니다. 이 현종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중국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수입하여 봉안하고 또 부처님 사리도 안치하고 이렇게 불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법상종으로 이제 현종의 후원으로 법상종이 점점 부각이 되니까 법상종으로 출가하는 승려들의 이제 수도 많아지고 출신도 점점 높아지고 그랬답니다. 당대 최고 가문 출신이었던 소연이 법상종으로 출가하였고 문종의 5세 아들 규가 소연문화로 출가하여 법상종을 주도했다. 다 소연 스님은 또 누군고 하면은 소연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의 외숙부예요. 예, 이 이제 소연이 법상종으로 출가해서 또 왕실의 후원을 입어서 이 법상종은 점점 또 이제 참 위상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천태종의 개창. 그래서 이 이제 법상종 계통의 사찰로는 무엇이 있느냐 보면은요, 금산사. 자, 금산사 미륵부처님 모셔진 금산사, 또 법주사, 동화사 다 미륵부처님 모셔진 곳이 법상종 계통의 사찰이었답니다. 천태종의 개창. 대각구사 의천 스님께서 천태종을 개창하셨다고 했어요. 천태종은 짧은 기간에 왕실의 후원을 얻어 종파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천태종의 근본 사찰이 국청사가 완공되었고 숙종 2년에 숙종은 또 이 대각구사 의천의 바로 위의 형이에요. 형 이제 큰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이 다 이제 왕이 올랐는데 이 바로 위의 형 숙종이 동생인 대각구사 의천을 위해서 많은 이제 후원을 해주셨어요. 자, 천태종의 수영은 본래 고려 광종 때 이제 시도되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천태종의 이제 전적도 이제 받아오고 또 채관과 의통, 채관과 이제 의통 이 사람들을 이제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87쪽, 186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천태종의 수용은, 왜냐하면은 이 천태종이 지금도 우리 조계종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종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천태종의 수용은 본래 광종대에 시도된 적이 있다. 광종은 고려 광종이에요. 광종은 중국 오월 지방의 요구에 따라서 고려에 전하는 천태종의 전적을 보내주면서 중국 오월에서 이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 있는 천태종의 책을 어디에 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중국 오월 지방에 보내줄 정도였대. 보내주면서 채관과 의통을 파견하여서 천태학을 배워오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채관과 의통이 오월 지방에 들어가서 천태학을 수학한 후 그 교리를 더욱 발전시켜 천태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이제 재관이라고도 하고 채관이라고도 해요. 예. 채관인데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서는 채관으로 배웠는데 재관도 되고 채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자가 또 불교 우리 이제 집안에서는 사제할 때 제로 읽잖아요. 그래서 재관도 되고 채관도 됩니다. 재관은 천태종의 교판론을 설명한 천태사 교의를 저술하였고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6대 조사로 존경과 숭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쭉 고려에서 천태종이 대각국사 의천 이전에도 이제 활발히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오다가
대학국사의천회에서 전태종이 드디어 종으로 전태종으로 이제 개창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채관과 이통은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태종의 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이제 힘이 커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왜 다행으로 생각하느냐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88페이지. 세 번째 줄요. 천태종이 종파로 독립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학국사 의천 스님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그에 못지않게 어머니 인예태우가 많은 또 이제 발원 시주하고 해서 국청사도 완공이 되고 또 법회도 이제 거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바탕인 숙종이라고 했죠. 숙종이 이제 천태종의 승가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국사 의천 스님이 뭐 지금처럼 뭐 특혜를 받아가지고 뭐 금수저 가지고 금수저 여서 이러한 막 천태종이 그냥 아주 잘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대학국사 어머니 인예태우와 숙종도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답니다. 그 관료들의 이제 막 뭐 이렇게 반대 건의 이런 것들은 많아가지고 대학국사 의천이 다 당신 뜻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 난간을 많이 참 극복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밑에 보시면은요, 자,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한 가장 큰 이유, 뭐 왕자이니까 뭐 특별한 지위에서 개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교학과 간행을 아울러 잘 탁도록 한 천태종의 가르침에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자, 함종은 이론만, 선종은 참선만, 그러니까 함종은 이론만 하다 보니까 관행, 실행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선종은 참선만 중시하다 보니까 이론 탐구를 또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것을 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 취사 선택해서 이제 창종한 것이 바로 천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천 스님께서 자기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화엄종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교학과 간행을 아울러 탁도록 전태종을 개창했다. 예, 참 좋은 뜻이었지요. 그다음, 그래서 지금도 천태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189페이지요. 큰 산문, 고려대장경과 교학의 발전, 고려대장경의 조조. 자, 승정제도 및 교단체제 정비와 함께 승정제도, 교단체제 다 정비가 되었어요. 불교계의 사상,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도 추진되었다. 그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기본문헌인 경률론을 집대성한 대장경의 제작이었다. 참, 이 대장경이 제작됨으로 해서 물론 초조 대장경 뭐 이런 것은 타버렸지만은, 외침에 의해서 타버렸지만, 지금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족함 없이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고려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대장경 제작은 현종 2년에 거란의 침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국악이 남쪽 지방으로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발언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백성이, 국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참으로 숭고한 정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서
우리가 호국불교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해서 참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불교계 모범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 좀 보세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하나 어려운 것은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참 방침을 내려주는 거 그대로 잘 따라주고 종단의 지침 따르고 부처님 칭견하고 싶으면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각 사찰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내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정신이 이 고려실에서부터 면면이 내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대장경을 판각하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보세요. 고려의 대장경 제작은 찾으셨죠? 고려의 대장경 제작은 현종.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종이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현종 2년에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거란의 침공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국왕이 남쪽으로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발언을 세워서 대장경 제작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대장경은 송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계보장을 모범으로 삼았다. 송나라는 자기네 나라에 대장경이 있다고 많이 뻐겼답니다. 자기네 나라는 문화적인 나라라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작은 뭐 주변국에 자기들 대장경을 많이 이제 이렇게 판을 떠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해야죠. 그러면 계보장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했는데 계보장이 무엇인가? 계보장은 한역된 불경을 집대성한 최초의 한문대장경. 최초의 한문대장경으로서 송나라의 태조 왕의 이름 이제 연호가 계보였나 봐요. 계보 4년에 관리들을 촉이라는 지방에 파견하여 목판본으로 제작한 것이 계보장이라고 한답니다. 계보장경이라는 뜻이겠죠. 계보장에는 모두 1078종 5048권의 자 종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1078종 5048권의 경전들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당나라 때 제작한 불경 목록인 개원속교록에 의거한 것이었다. 고려는 계보장이 완성된 직후부터 송나라에서 완성이 된 직후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서 대장경에 인서본을 구해왔고 현종이 현하사를 창건했을 때에도 자기 어려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현하사를 창건했을 때에도 중국에서 대장경 한지를 파사받아 봉안했다. 현종대의 대장경 제작은 현종 20년에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장경을 완성한 직후 국왕은 왕궁 안에 회경전이라는 곳에서 대장경 완성을 기념하는 대규모의 장경도량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송나라에서 이제 한지를 이제 하사받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었는데 인쇄본을 구해 온 것이었는데 자 그러나 대장경 제작은 이것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경전들을 대장경에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전들을 대장경에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답니다. 송나라에서는 계보장을 제작한 이후에 후대에 번역된 경전들을 대장경에 추가했고 송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보장 이후에 계속 추가한 겁니다. 새로이 번역된 경전들을 대장경에 추가하였고 거란도 마찬가지예요. 거란도 대장경이 있었습니다. 거란에서도 계보장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거란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거란의 대장경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계보장을 모델로 하면서 여기에 독자적으로 파악한 다수의 경전들을 추가했다.
이처럼 송나라와 거란에서 기존의 계보장에 새로운 경쟁들을 추가한 대장경을 제작하고 있었으므로 자, 우리나라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고려에서도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현종대에 제작한 대장경에 새로운 경전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종대부터 선종 4년까지 현종 다음에 이제 현종대부터 이제 현종 다음이 문종, 문종 다음이 순종, 순종 다음이 선종, 선종 다음이 숙종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아주 오래 걸쳤죠. 현종대부터 선종 4년까지 제작된 대장경은 총 6천여 권의 분량 577으로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제작한 대장경 중 가장 잘 갖춰진 것이었다. 완성된 대장경 판목은 흥왕사의 대장전에 봉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다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해 803 부인사로 옮겨서 봉안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몽고가 침입하면서 그 대구 803 부인사에 있던 이 대장경을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 대장경을 이제 초조 대장경이라고도 해요. 초조 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만들었던 고려시대 최초의 대장경, 초조 대장경이에요. 외침을 물리치기 위한 신심에서 대장경을 제작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장경 제작은요, 그러한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불교 국가로서의 문화적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뭘 봤습니까? 영화 신미대사 나란 말씀이 보셨지요? 그 숙력불 정책을 펴는 조선 초기에 일본에서 그것을 가지러 왔지만 우리는 주지 않았어요. 자, 신미대사께서 참 왜 우리가 그 대장경을 우리가 보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영화에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민중의 신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경은 우리 민족이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신심이 우러나서 제작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관되어 내려오고 있죠. 송나라는 처음 대장경을 제작한 이후 주변 국가의 인쇄본을 하사함으로써 문화적 우월성을 가시했는데 이제는 우리 고려도 하나의 문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삼국시대 이래 이제 뭐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중국 송나라에 굳이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대장경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이제 경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학의 발전 192일 잘 따라오세요. 교학의 발전으로 넘어갑니다. 대장경의 조조와 함께 불교학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교학불교인 법상종과 화엄종에서는 교단 체제가 정비되면서 자기 종파의 교학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종파의 기초 문헌들을 정리하여 간행하고 나아가 종파의 사상적 전통을 재인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대장경이 이제 조조됨을 해서요. 법상종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문종의 전하로서 아까 얘기한 이제 소현 승통에 오른 소현 스님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자, 또 넘어갑니다. 192조 균여. 그 이제 두 번째 달래기예요. 균여 이후 화엄종. 균여 이후 화엄종에서 교학의 발전을 주도한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이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처음에는 화엄종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 의천 스님은 송나라를 갔어요. 송나라를 왜 갔느냐? 이 의천 스님이 송나라를 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기로 하고요. 이 의천 스님이 송나라를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고려는 송나라하고 거란하고 중간에서 중도적인 외교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왕자 출신으로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어 도망을 갔지요. 송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몇 년 아주 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 인예태국에서 아들이 보고 싶다고 그 숙종 이제 자기 세 번째 아들한테 글을 써서 중국 황제한테 송나라 황제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 황제한테 보내서 우리 아들 좀 보내달라고, 우리 아들 의천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고국인 고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천은 선종 2년에 자기 둘째 형 선종 2년에 비밀리에 송으로 건너가 14개월 동안 화막을 비롯하여 화막, 천태학, 유식학, 선 등 주요 불교 이론들을 배우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한 이후 의천은 종래의 고려 화막과는 다른 수행법을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교감금수. 겸수라고 교학도 하지만은 또 관행도 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을 병행한 그러한 수행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불교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이래요. 193쪽. 교장의 제작. 의천은 화막뿐만 아니라 불교학 전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여러 불교 연구소들을 총괄한 교장을 편집 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 송나라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교장이란 불경에 대한 각종 연구서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인데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죠. 불경을 모은 대장경에 대한 해설서들이라는 의미에서 속장경 또는 속대장경이라고 해요. 예. 교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경보다는 이제 작은 거죠. 대장경 밑에 대장경을 해설한 것이 이제 교장이다. 또는 속장경, 속대장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장을 편집할 것을 발언을 하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그 속장경을 간행했습니다. 예, 근데 이 대각국서 의천 스님께서 교장 도감을 설치해서 이 속장경을 간행할 때 이때 법상종 스님들이 많이 참여했답니다. 법상종의 이제 승통이 자기 외숙부인 소현 스님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따라서 유식학 문헌들도 이 교장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또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큰 4번 무인시대의 불교, 무인전공과 불교계. 지금 몇 시입니까? 1시간 넘었지요? 자,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끝까지 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1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끝이면 좋을까요? 의견이 안 올라오네요. 그러면 자, 끝까지 넘어가 볼게요.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도강하는 사람도 있대요. 괜찮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서 미안하네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불교는 끝을 내야겠어요. 다음에는 조선시대 불교 기타 또 기타 국가의 불교까지 다 하고는 우리 이제 책거리로 떡해 먹읍시다. 자, 무인시대의 불교, 무인정권과 불교계. 의종의 무력 반정으로 무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의종 24년, 자, 다시 표현합니다. 의종 24년. 의종은 국왕 이름이에요. 의종 24년에 무력 반정을 누가 일으켰느냐? 무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고려 사회는 크게 변화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대요. 기존의 왕실 및 문인 관료들과 연결되었던 수도 중심의 불교는 쇠퇴하고 그 대신에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이제 지방의 결사 불교가 등장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결사. 결사 많이 들으셨죠? 불교가 좀 약해졌을 때 다시 중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결사예요. 결사 불교. 무인 정권은 결사 불교를 지원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195쪽은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꼭 이제 보시면은 밑에 줄요. 왕실 및 문벌 출신들이 교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화엄종, 법상종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이제 선종, 천태종에서도 중앙에서 활동하던 기존의 중심 세력이 밀려나고 무인 정권이 되면서요.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종단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인 정권기의 불교의 새로운 흐름은 지방에서 일어난 결사 불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사. 이제 백령 결사, 뭐 정예 결사 자꾸 등장합니다. 자, 고려 후기로 가면서 아무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변함이 없지만 이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들 이제 사회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행이지만 계속 그렇지를 못하는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이 결사 불교가 일어납니다. 기존의 불교계가 쇠퇴한 상황에서 결사 불교는 이제 불교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불교계의 구심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상월 선언 거기서도 9분 스님이 결사 불교 정신으로 불교를 새롭게 중흥시키고자 그렇게 이 삼동 석달을 그런 뼈를 깎는 고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진울과 수선사, 수선결사. 즉 수선사, 사자를 잘 보세요. 절사자가 아니에요. 수선사는 보조 진울국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요. 곤수 정의 결사문 정가해. 정가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감과 마찬가지예요. 교는 교학과 관행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가해, 선정과 지혜. 이러한 선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혜가 같이 곁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도 얘기하죠. 요즘 이제 남방 불교권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이 바로 정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쉽게 얘기해서 정해 결사문. 늘 짓고 선종과 교종의 승려는 물론 유교, 도교의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수행 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때 진울 스님은 한가하게 이 결사를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로 아주 벼랑 끝에 있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결사를 조직한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퇴해져가는 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로 벼랑 끝에 있는 심정으로 이 결사를 조직했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결사의 이름인 정과 해를 닦으라고 말한 육조단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정해는 자꾸 작은 글자 있죠. 예, 작은 글자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197 페이지 세 번째 줄요. 이후 진울은 이러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자신의 선사상을 체계하고 교화를 펴나갔다. 신종 3년에는 보다 넓은 곳을 찾아 송강산 길상사, 현재 송강사예요. 현재 송강사를 그 당시 고려시대에는 길상사라고 했답니다. 길상사로 옮겨서 입작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가르침을 폈다. 그리고 희종 원년에는 상과 결사의 이름을 따서 조계산 수선사로 바꿨다. 이때 사는 절사겠죠. 수선사. 수선사는 진울의 제자인 해심대에 크게 발전했다. 원래 이제 개창을 하면은 그 밑에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밑에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크게 중흥이 되냐 안 되냐 참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해심은 본래 국자가면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신종 5년에 진울의 문화로 출가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진울대의 수선사의 주된 후원층은 지방의 향리층들이었지만 해심대에는 왕실과 고위 관료들이 주된 후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무인 직정자 최후, 최고의 권력자였죠. 왕이 따로 있어도 최후는 해심을 신뢰하여 수선사에 많은 후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그 문화 출자시키기까지 했다. 그래서 송강사에는 지금도 몇 국사가 배출된 사찰이라고 합니까? 16국사전도이죠. 16국사가 배출된 사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보사찰하면은 삼보 가운데서도 이제 승보 사찰하면은 송강사를 꽂죠. 예. 16국사나 배출되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198페이지요. 해심대 이후 수선사는 최씨 무인 정권의 비화를 부르기 위해 최고의 위상을 계속하여 유지해 갔다. 몽고의 침입을 맞아 강화도로 전도한 이후 최후는 강화도에 자신의 원찰로 선원사, 우리 선원사 불교대학 졸업 성지순례 선원사 또 가고 했었죠. 네, 최후의 원찰로서 선원사를 세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진울 스님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 이제 해능, 육조 해능 스님, 이통현 장자, 이통현 이분은 장자예요. 스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화엄하게 아주 큰 대가세요. 대종고, 간화선을 처음 얘기하신 대종고. 이런 분들의 사상에 의하여 가르침을 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만 살펴봐도 진울 스님도 마찬가지로 교만 주창한 것도 아니고 또 선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교화선을 큰 스님들께서 점점 교화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전혀 넓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문, 자, 산문 중에서 성적등지문. 이것은 해능의 가르침에 의하여 정해상수. 정과 해를 함께 닦을 것을 말한 것이고, 돈돈신음은 중생들이 본래 성불한 존재로 하는 이통현 사상의 화엄종, 교종이에요. 위에는 해능스님은 선종. 또 간화경 절문은 대해종고, 간화선으로서 하두를 참고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을 말한다. 이게 성과 교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세요. 보조 진울국사는요. 요새와 백년사 보세요. 자, 199페이지 천태종의 백년결사. 아까는 수선사가 나왔고 지금 백년결사. 사자 보세요. 사 같은 사자죠. 즉 백년사는 요새에 의해 시작되었다. 스님이시죠. 예. 이렇게 결사가 자꾸 나오는 것은 그만치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아, 불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구나. 수행자들이 쇠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절대 쇠퇴할 이유가 없지요. 자, 동료들과 함께 정예결사에 참여하여 참선 수행을 경험도 했는데, 예? 참선 수행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진울이 송강산으로 옮길 때 동행하지 않았대. 처음에 진울 스님을 따라서 송강사로 옮겨가지 않았답니다. 참선 수행만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요? 요새 스님 제자가요. 그래서 이 제자 스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태의 묘회에 의지하지 않으면 수행의 120병을 120가지 병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영명스님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학, 천태, 선종, 선과 교 함께 닦기 위해서 천태 법화신앙에 의한 수행을 결심하였다. 이후 만덕산으로 옮긴 그는 고종 3년에 백년결사를 결사하고, 예, 이렇게 자, 그 밑에 보시면 백년결사가 뭔가 하면은요, 천태종의 법화신앙과 정수신앙 기초한 신앙결사다. 지금도 정토신앙 해가지고 뭐 연불결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꾸 말세로 갈수록 연불신앙도 더 이제 성해지겠죠. 예. 백년결사의 중심이 된 보현도량은 법화 삼면을 닦아 정토왕생을 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넘어가고요. 200종류. 지금도 뭐 법화경, 사경을 몇 번 했다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 옛날부터 고려시대 때서부터
법화경, 사경다고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고 또 아미타불도 많이 염송하고 그때서부터 하면서 또 참여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 하니까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으면, 영영 소멸되었으면 이 발언들을 주로 하죠. 스님들도 발언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또 이류 중생들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삶의 틀을 빼앗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일을 계기로 참여도 하면서 빨리 이 병고가 사라지기를 바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밑에 200페이지 그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백년사는 그 제자들에 의하여, 요새 제자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면서 수선사와 함께 무인집권기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수행결사로서 그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자, 수선사 또 백년사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나마 불교계가 참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예. 201쪽 제조대장경. 무인집권기인 고종 18년에 몽골의 군대가 고려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죠. 이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최씨의 무인정권은 강화조약을 맺고 바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불교계로서 특히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것은 불교계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었죠. 대장경판이 초조 대장경판이 몽골군의 방화로 대구 부인사에 있던 것이 타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인가? 아니죠.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부처님의 유신력에 힘입어야 하고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고종 24년 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규보가 국왕을 대신하여 지은 대장각 판군심기 고문에는 대장경을 다시 만드는 고려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런 큰 보배가 없었는데 어찌 일이 힘들다고 하여 다시 만드는 일을 꺼리겠습니까? 이제 국왕과 관료들은 함께 큰 성원을 바라여 담당 관청을 두고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 그 시절로 한번 가보세요. 참 그때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원아홉건대 부처님과 여러 전신들은 이 강곡한 정성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신통한 힘을 빌려주고 오랑캐들을 멀리 쫓아내어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전쟁이 끝이어 나라가 편안하며 국운이 만sek토록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대장경 제조 작업을 시작했어요. 대장동암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대장동암은 강화도의 본사 또 남해섬의 본사 해서 제우는 강화도에 있고 그 천암은 남해에서 이렇게 막 양쪽에서 참 열심히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각이 완공된 것이 바로 8만대장경 총 81,137개이며 하나의 경판 양쪽에 경전을 새겼으므로 하나의 경판 양쪽에 경전을 새겼으므로 인쇄된 대장경의 분량은 총 16만 면을 넘는다. 이런 목록 작성과 교감 작업을 도한 사람은 함정승려 수기. 참 고마운 분이시죠. 승통이셨대. 교정의 최고 승계의 승통. 이렇게 승통이든 수기는 불타버린 초조대장경의 인쇄본을 저본으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송나라 및 거란의 대장경 그리고 그 밖에 구할 수 있는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여 최선본을 최고로 좋은 본을 작성했다. 이와 같은 여러 판본의 규정 내용은
그가 편집한 고려국 신조 대장교정 별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완성된 대장경판들은 추가로 판각된 것과 함께 강화도로 운반되어 대장경 판당에 보관되었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도 계속 강화도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판은 조선 개국 직후인 태조 7년 해인사로 옮겨 보관되었다. 이것은 또 조선 태조의 힘이 컸던 거죠. 자, 비록 몽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정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 국민이 합심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그때 그 당시에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모여졌던 그 힘이 바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계, 그것이 온 국민들한테로 이제 전파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 시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요. 고려 제조 대장경은 자, 그 밑에 이제 단락을 보세요. 고려 제조 대장경은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제작한 대장경 중 유일하게 판본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대장경. 밑줄 그어놓으세요. 온전하게 좀 책이 없는 분은 밑줄을 못 그쳐. 그러니까 경전반에 많이 드셔야 돼요. 온전하게 남아있는 대장경이며 또한 다양한 판본을 대조한 꼼꼼한 교정으로 가장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집에서도 쳐셔도 돼요. 한편 고려말 청주의 흥덕사에서 배운 경안이 불조 직지 많이 들어보셨죠? 심체요절이란 책을 넘어갔죠? 204종류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누가요? 안 들려요? 누가요? 백운 경안, 백운 청주에서요. 불조 직지 심체요절 이란 책을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인쇄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부심 가지고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것도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백운은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의 법어와 개성 등에서 선의 요체가 되는 것을 가려뽑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금속 활자를 통해 불소를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통일 신라시대 목판 인쇄본 무구정강 대더러니 목판 인쇄예요. 근데 이거는 금속 인쇄본 무엇이요?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줄여서 직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구정강 대다라는 경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우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인쇄본이었대요. 원나라 간섭교의 불교계.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슬픈 대목으로 들어가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끝까지 보자. 지금 석장 반이 남았는데 이러면 2시간을 꼭 다 채우게 되네. 1시간만 하려 했는데 지루하면 나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출석 체크에는 1시간까지만 봐드릴게요. 원나라 간섭교의 불교계. 불교계의 원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그거요. 불교계도 있을 때요. 자, 어떻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무인 정권이 몽골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부처님의 가호를 빌리기 위하여 대장경 제작에 열의를 기울였지만 고려는 결국 몽골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고려가 항복한 치고 몽골은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자기들 원으로 바꾸고 새로운 복속국으로 고려를 삼았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고려의 국왕은 언제든지 원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었어요. 이제 불교계 또한 원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법회 의식에서는 국왕과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기 앞서 원나라 황제와 황실의 안녕을 축원했어야 한대요. 그래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요 사찰들은 기존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나라 황실과 귀족의 원찰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주요 사찰들이요. 원나라는 불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다행히 원나라가 불교를 숭배하기 때문에 원 황실과 귀족들의 원찰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사찰들이요,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 불교의 오랜 전통인 담선법회,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담선법회도 원의 압력에 중단되었답니다. 중단되었다. 태조 때에 시작된 담선법회는 선 사상의 홍포와 함께 외침을 당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적 규모로 행해주었다. 이게 이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고려 불교의 최고 명예직인 국사라는 호칭도 원나라의 국사 칭호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국존 또는 국통으로 바뀌었다. 최씨 정권 아래에서 불교계를 주도하였던 수선사는 원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원나라 황실의 비호를 받는 사찰로 그 성격이 변했다. 자, 이제 불교계를 주도했었는데 이제 원나라 황실이 이제 간섭을 받는 사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결사불교만 마저 변질되는 가운데 이 시기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승려는 그래도 두드러진 활약을 그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일현 스님, 삼국유사를 지으셨던 일현 스님. 이 스님은 삼국시대의 역사적 실화, 자, 지금 206쪽입니다. 따라오셨죠? 삼국시대의 역사적 일화들을 모은 삼국유사, 삼국유사, 사도,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역사 할 때 그런 사책 아니죠?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여러 저술을 남겼다.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원간섭기의 고려사회와 불교계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사상적 기반을 확인해 위해서 노력했던 일현 스님께서 그 삼국시대, 진짜 말 그대로 삼국유사예요. 삼국시대 전해져 오는 불교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냥 한간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까지 다 모은 것이 삼국유사인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삼국유사를 참조를 해서 많은 그 삼국시대 당시 얘기까지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적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련의 작업은 민족사와 불교사의 공이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조의 수용. 원간섭기에는 원과 고려 사이의 인축교류가 활발했으므로 불교계에서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원간섭기 초기에는 원나라 황실에서 신봉했다. 원나라 황실은요, 티베트 불교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가 고려에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황제의 사신으로 고려에 들어온 인물 중에 티베트 승려들도 있었답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티베트 글자도 들어왔겠죠. 있었으므로 고려는 이들을 통하여 티베트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원나라 공주가 또 우리나라에 또 시집을 왔었죠. 이렇게 공주가 시집을 오다 보니까 자기가 믿던 티베트 불교도 자연스레 또 우리 고려에 이제 전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예. 뿐만 아니고 고려 왕실에서도요, 충렬왕과 충선왕은 티베트 승려로서 보살기를 받기도 했대요. 티베트까지 가서 수행, 이제 자이든 타이든 티베트까지 가서 수행도 하게 되었고요. 자, 207쪽 보세요. 원나라 황실을 축원하는 법회의식 등을 통하여 티베트 불교 의리와 불상, 불구 등이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계속 좀 남아왔겠죠. 이제 그 고려 멸망 이후에도 남아왔겠죠. 이와는 반대로 원나라의 수도 영경에 고려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지금의 북경이에요. 고려의 불교가 원나라에 소개되었답니다. 고려의 불교가 저 원나라 북경에. 그게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좀 있어서, 원래 거주한 고려인들은 티베트 불교보다는 전통적인 중국 불교의 신자가 되었으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사찰도 세우고 고국에서의 신앙생활 계속 하기도 했대요. 예, 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우리 고려불교 다 섞여 있었겠죠. 자, 그 밑에 가시면은 이제 네 번째 단락이요. 충선왕은 찾으셨죠? 충선왕은 황실의 대표로서 여러 종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승려들을 후원하고 백년종을 부흥시키는 데에도 관여했다. 개인적으로는 영경 강남 지방의 주 사찰의 대장경을 인출하여 신압하고 우리 고려의 대장경을 저기 영경까지 북경까지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신압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고려인들에 의해서 고려의 불교 성지가 원나라 지배층에 알려져 특별한 존중을 받게 했답니다. 특히 법기보살의 상주처를 알려진 금강산. 자, 금강산 하면은 법기보살.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법기보살, 상주처로 알려진 금강산은 원나라 황실과 고관들의 불사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금강산에 다녀가신 뭐 중국 누구 이런 이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치 금강산에 한번 다녀가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원나라 사람들의 원이었답니다. 희망이었대. 원나라 황실과 고관들의 불사가 계속됐고, 금강산에요. 다른 유명 서차들에도 원의 고관과 영경, 거주 고려인들의 후원이 적지 않았다. 넘어갑니다. 208쪽. 고려 말의 불교계. 13세기 말에 몽산득이, 이 몽산득이 잘 못 들어보셨죠? 몽산득이 스님 이제 본문집도 나와 있어요. 13세기 말에 몽산득이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널리 확대된 가나선의 수행법은 14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고려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 원의 지배 아래에서 중국의 전통적 종파들이 쇠퇴하는 가운데 선종만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고려의 가나선에 승행하는 배경이 되었다. 가나선풍이 불교계의 일반적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신자들의 화두참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선종은 이제 명실 상반 불교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학 불교 승려들도 참선을 주로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종과 교종 구분이 흐릿해지고 말았답니다. 이 당시 이제 그 유명한 백장청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라고 이제 이 선문의 규범, 선종 스님들한테 아주 일침을 가한 것이 백장청규입니다. 선문의 규범으로 정해진 백장청규, 백장스님의 청규예요. 백장청규가 원나라에서 수입되어 불교 사원 전반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졌고 종파를 넘나드는 승려들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태고보우는 오늘날 한국 불교 조계종의 법맥과 종풍을 정립한 중흥조입니다.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큰 기회를 하게 된다. 지금 태고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이렇게 있죠. 자, 209페이지 첫 번째 줄요. 강호의 진정한 안목은 소곡에게 있다. 소곡천공, 유명하신 큰 스님이세요. 소곡에게 있다는 말을 듣고 소곡천공을 칭찬하고 깨침을 인가받았다. 누가요? 태고 스님께서요. 그래서 소곡천공, 태고보우 이렇게 내려옵니다. 태고 스님은 임재선법의 증표로 의발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는 태고보우 큰 스님 고려 공민왕 때 왕서로 추대되었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 공민왕 때 얼마나 고려 말에 나라가 어지러웠습니까? 참 왕사로 추대되셔가지고 불교도 이렇게 해야지, 공민왕도 잘 받들어야지 고생 많이 하신 큰 스님이세요. 백장청규의 정신을 되살리고 가나 선풍을 더 높이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구산 선문의 통합을 추진하고 한양 천도도 주장하셨대요. 벌써 한양 천도를 무학대사만 하신 것이 아니고 태고 보우스님께서 벌써 한양 천도를 주장했다. 백장청규의 정신을 되살리고 가나 선풍을 더 높이는 시도를 했다고 했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은 태고 보우를 중흥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도의국사를 이제 시조로 하지만은
우리 이제 신라말 도의국사 스님께서 중국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받아들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흥조는 태고, 고려 말의 태고보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십니다. 나홍해근, 태고보우 다음에 나홍해근. 역시 태고보와 동시대인으로 고려 말 선풍을 떨친 대선사였다. 한국 불교계 삼화상하면 지공, 나홍, 무학을 꼽고 사찰의 삼성각의 진영을 모셔둔 곳이 있을 정도로 이름난 고승들이다. 밑에 줄요. 이제 맨 밑에 줄. 자, 이제 불교계가 간화선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가운데 불교계 밖에서는요. 성리학이 신진 사대부들에게 수용되어 새로운 사회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 숭욕불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 이념으로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이론들도 제시되기 시작했어요. 사찰이 왕실 및 권문세가와 연결되어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점유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고려 때 했었죠.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승려가 되어 수행자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찰 재산의 축소와 승려 자격의 강화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계획이 기득권 세력에서 저항에 부딪혀 실시되지도 못하고 점차 불교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만 강화시켰답니다. 특히 위화도 해군을 누가 있지요? 이성계 해군으로 사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숭려욕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사회의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진보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몫을 더욱 높였다. 현재 아직까지 개개인으로서는 불교를 신봉하면서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유교를 내세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들은 모든 사찰을 철폐하여 관청과 학교로 사용하고 사찰을 철폐해서 관청으로도 사용하고 학교로도 사용하고 승려는 또 환속시켜서 균형에 충당하자는 척불론 아직은 주장했어요. 아직은 주장까지 불과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점점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보수파와 진보파의 심각한 대립 끝에 진보파 사대부들이 승리하여 조선 왕조가 열리게 되었고 척불로는 사대부들 사이에 명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봉하는 조선 초기 왕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개인의 종교를 가끔씩 이제 내세우는 왕들이 계셨죠. 비록 일부 국왕의 불교에 대한 호의와 전통적 신앙에 대한 민심의 고려로 척불론이 온전히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궁극적으로 척불의 완성을 지향하며 정책을 추진해 갔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 승군들의 참 활약이 대단했죠. 나라를 구했죠. 우리 조선을 서산대사, 휴정대사, 이렇게 명규대사 많은 큰 스님들께서 우리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들이 전혀 나라에 큰 난이 있을 때마다 이제 승병들이 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불교에 대한 척불론도 줄어들고 또 타버린 사찰도 많이 중흥이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었어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출가자와 제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불교에서 처음에는 제가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그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목소리에 힘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우리 불교계가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드는구나.
하지만 이제 다음에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조선시대 불교도 거쳐야죠. 우리 업이니까 참여하면서 조선시대 불교를 또 살펴보고, 그리고 기타 근대 이후의 불교, 기타 국가의 불교 쭉 살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까지 이제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유튜브 방송이 언제 있을는지 몰라요. 이제 불교대학 25기도 한번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은 이러셨습니다. 우리 해주 큰 스님께서 원래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불확실해서 불교대학 26기하고 불교대학 26기하고 경전반 7기는 모집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불교대학 25기하고 경전반 6기가 공부 못한 것을 천천히 다 끝내주면서 저 여름에 졸업식하고 수료식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거 언제 마치고 어떻게 먹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게 여유 있게 천천히 이제 라이브 생방송을 이제 다 해서 이 불교사 이해를 끝내 마칠 거니까, 네, 마음 푹 놓으시고 이제 공부들 집에서도 이제 각 불자님들 가정에서도 이제 공부 경전도 들여다보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아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도 잘 이제 돌보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퇴치되어서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할 날을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신흥사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다음 주 일요일은 공지사항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진행팀이 이 공지사항까지 저는 여기까지는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릴까 했는데 공지사항까지 마저 하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일요일 날, 그날이 며칠이죠? 4월 12일 날 10시부터요. 해주 큰 스님께서는 큰범땅에서 사시기도를 하시고, 저는 수련원에서 우리 수련원의 빔 스크린이 크지 않습니까? 빔 스크린에 이제 보배경 기도 의식을 화면에 띄우고 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에 이제 힘입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이 자리에 수련원에서 또 이제 라이브 생방송이 나가면 각 가정에서 이제 또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같은 시간에 하시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메시지를 미리 이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틀어놓고 이제 수련원에 빔 스크린이 나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는 뭐 아무 자료도 없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련원 빔 스크린 화면이 크죠. 여기 이제 그대로 띄워드리면 그대로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4월 12일 둘째 일요일 10시 기대해 주세요. 이제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예, 모두
손 한 번 더 쉬고요. 손 한 번 더 쉬고. 네, 끝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